국방과학기술 불모지에서 1970년에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4년째 청궁2와 같은 지대공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김효창 책임연구원입니다. 이 청궁2라고 하는 게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잖아요. 보통 어느 나라도 10년 이상은 소요가 되는데 네. 5년이라는 세계가 놀랄 만한 아주 짧은 기간에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년. 5년에 끝내셨다. 이번 편도 외부 전문가가 오시는데 이거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일단 뭐 전문 지식도 지식이지만 네. 요즘은 이렇게 말들 잘하세요. 방송인 같아요, 그냥. 뽑히오신 거 아닌가?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심연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S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K방산의 산실 국방과학연구소 ADD 55주년 특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주 국방의 시작은 독립과 생존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국방이 곧 산업이고 산업이 곧 국가의 생존인 시대이기 때문에 ADD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자 미래 전장 대응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요. 자, 지난 10월 1일 특히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ADD가 뭐 새로운 무기책을 선보였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작년 국군의 날 기념 그 도심 퍼레이드 때는요. 예. 중량 8톤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 괴물. 현무 5가 공개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국군의 날에 공개된 전시 장비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땠을까요? 육해군 모두 AI,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 전력이 줄을 이뤘습니다. ADD 부스의 주인공을 차지한 무기체계 역시 협업 기반 자율 탐사 로봇과 다중 로봇 협동 자율 로봇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거치면서 AI가 탑재된 무인 무기 체계가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자, 이런 급변하는 전장 양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DD 역시요.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발전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국방 과학 기술 개발을 위해서 무인, 자율화 등의 기술을 개발 목표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AI 우리한테 맡겨라. 그렇습니다. 예. 최근 국방부가 입대한 모든 장병들이 드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거의 드론이 소총입니다. 본인의 주특기 상관없이 다 소총 다루는 것처럼 모두가 드론을 다뤄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뭐 이런 맥락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과정에서 드론 작전이 여러 가지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육군 모든 분대 단위의 교육용 드론을 지급해서 정말로 모든 장병들이 드론 조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전투력을 증강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국방부는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년도 국방 예산 205억 원을 들여서 모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국산화된 교육 훈련용 소형 드론 11,000여 대를 도입을 하고 장병들이 기술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 주둔진의 교육장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력 양성을 해두면 사실은 이분들이 나중에 그 최신 기술의 예비군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 된 지는 꽤 됐는데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과 로봇만으로 그러니까 사람 없이 러시아군을 생포했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되죠. 네. 어떻게 해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9일에 우크라이나군 제3돌격 여단이요.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1인칭 시점, 그러니까 FPV 드론과 가미카제 지상 로봇만으로 러시아 병사의 항복을 유도해서 포획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여단 측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영상 공개해서 보시면요. 이건 러시아. 예, 그렇죠. 러시아 병사. 1인칭 FPV 드론이 이제 러시아군 벙커를 공격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이제 강력한 폭발물을 탑재한 지상무인 차량 UGV가 폭격맞은 러시아군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드론이 공격을 하자 이제 벙커에 있던 러시아 병사들이 위험을 깨닫고 손을 밖으로 나왔고
손에 이제 항복을 알리는 표지판 지금 보이시죠? 예. 네, 들려 있었는데 자, 결국 전투 현장 밖으로 유도돼서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방금 뭐 번역해 보니까 We want to 뭐 surrender 예. 항복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예, 예. 의사 표현을 러시아군이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우크라이나 군한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로봇이나 드론한테 한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이 병사는 어디 있었던 겁니까? 우크라이나 군은 지휘센터 내부에 있었던 거고요. 예. 그 게임기에서 사용하는 이 게임패드 같은 걸로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이 FPV 드론 고구를 한번 써봤는데 그냥 전투기 조종하는 거와 똑같은 느낌이고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쓰면. 아 예. 그래서 그 카메라 물론 화면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그 조종사들은 그 자리에 가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조종사들의 조종에 따라서 카미카제 지상 로봇이 또 공격을 하고 폭파물을 장착한 드론이 적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영상들이 공개가 됐던 거죠. 예. 이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 군의 이 AI 기반 무인 전력 확보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번 국군의 날 공개된 ADD 전시 장비를 중심으로 K방산의 미래 먹거리를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DD에서 또다시 출동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ADD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의 민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DD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의 민지용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뭐 전장 변화도 전장 변화고 뭐 우리 뭐 국방 정책의 AI 멈티 뭐 이런 걸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ADD 안에서도 지금 속해 계신 조직 부서의 위상이 많이 좀 달라졌죠. 어떻게 느끼세요? 예. 그게 이제 그 국방혁신 4.0 AI 기반 첨단 전력 확보나 아니면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같은 데에서 이제 현재 군의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 조직에 대해 임무와 역할이 많이 많아졌는데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ADD 조직은 각각의 고유한 전문 분야가 있고 저희가 인공지능원에서 하는 고유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상 변화라기보다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가지고 저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무게감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일이 많아졌다 이런 위상도 이상이지만 업무가 늘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이번에 그 협업 기반 자율 탐사 로봇이 메인으로 전시가 됐는데 UGV와 UAV 그러니까 무인 지상 차량하고 드론의 협업을 의미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로봇 시스템은 UGV, UAV 협업 기반 탐사 로봇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총 4개의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주 플랫폼은 폭발물 탐지 로봇과 크기가 같은 1.7m에 대략 70cm 정도 되는 100kg 정도 무게의 그 주 플랫폼이고요. 그 크네. 화면상으로는 조그만 것 같은데. 네, 뭐 100kg? 요 화면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반 정도 되는 보조 UGV 플랫폼, 바퀴가 달린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지름이 50cm 정도 되는 작은 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조 UGV랑 보조 드론을 탑재해서 수송할 수 있는 수송 플랫폼 이렇게 4가지의 플랫폼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로봇들은 저희가 GPS 신호가 없는 동굴이나 지하 같은 시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로봇들은 영상이나 라이다 센서들을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그 3D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탐사를 수행을 합니다. 협업으로 각자 지도 만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전체 지도로 완성을 하고 이 지도가 완성되면 원격지에 있는 운용자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구조물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그 위험한 미지의 시설에 병력을 미리 투입하기 전에 이런 로봇들을 먼저 넣어가지고 시설의 구조물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핵 무기나 화생방 무기 같은 위험한 그 관심 물체들을 미리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그
그 파악하는 걸 목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저희가 준비된 사진이 있는데 뭡니까 얘는? 뭔가 단단하게 생겼는데요. 트랜스포머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변하면 로봇 될 것 같거든요. 뭡니까 얘는? 이 로봇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바로 전 모델인 AT라고 하는 자율 터널 탐사 로봇이라고 하는 플랫폼 사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시스템의 아버지급 정도 되는 플랫폼이고요. 이게 진화형이 아니라 그 전이에요? 네, 이게 바로 전 단계였고 네. 19년부터 22년도까지 미국의 GVSC라고 하는 기관이랑 저희 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그 결과물이고 이거는 저희 한국에서 개발한 플랫폼이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했죠. 네.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네. 근데 미국이랑 협업은 거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원래 저희 부서가 이제 AI나 자율 기술들을 전부터 개발을 하면서 그 비공개는 아닌 오픈된 그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이 결과물들을 이제 유수한 학회에 발표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 미국 그 다파죠. 고등연구원이랑 미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다파에서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해 두고 저희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제안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와서 그러면 저희는 오케이 해서 같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걸 공동으로 연구하게 되신 겁니까? 앞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시스템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플랫폼들을 전개해서 작전을 하는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는 이제 저희가 이 단일 플랫폼을 만들고 미측에서도 단일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자 그 슬램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슬램. 네, GPS가 안 되는 그런 시설에서 센서로부터 자기 위치를 추정하고 지도를 만드는 기술인데 미국이 만드는 기술이랑 저희가 만드는 기술이죠. 결과물들이 지도니까 이 지도들을 같이 합쳐서 그 미측이랑 저희의 기술이죠. 그 기술을 공동으로 쉐어를 하고 예. 그리고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상호 호환할 수 있는 그 연습 뭐 이렇게 표준은 아니지만 미측이랑 저희의 데이터 포맷들의 상호 호환성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연구원님 말씀하신 뭐 슬램이라는 기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슬램 뭐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 흔한 기술인가 뭔가요 슬램이? 이 슬램은요. 예.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을 줄임말인데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이 자기 위치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주변 환경의 지도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탑재가 되게 되면은 자율주행 차량이나 뭐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드론 항법 같은 데서 굉장히 유용하죠. 예. 아니 그 저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도 맵 만들던데 이런 얘기 많네. 네. 비슷한 겁니까? 네, 비슷한 기술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게 바로 슬램이다. 근데 그 UAV 협업 기반 자율 탐사 로봇에서 이게 뭐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3년 전의 기술이고 예. 현재는 이제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가지고 있는 슬램 기술이나 자율 탐사의 인공지능,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좀 더 고도화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러한 다중 플랫폼을 협업으로 운용하는 운용자 쪽에도 관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그 플랫폼들이 형태가 달라요. 어떤 애는 궤도고, 어떤 애는 바퀴고, 어떤 그쵸. 애는 드론이고. 예. 그러면 이것들을 그 각각 조종기를 다 따로따로 통제를 하면 운용자가 로봇만큼 사람이 필요합니다. 팔이 6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그 로봇들의 공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통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운용자한테는 플랫폼은 뭔지 몰라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통 인터페이스 같은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 플랫폼들을 그 계속 1대1로 통제를 하지만 자율 탐사 기능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봇은 어떤 탐사를 해? 이 로봇은 자율 탐사를 해. 나는 이 플랫폼을 실제로 조정하면서 나는 좀 더 자세히 볼게. 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로봇에는 최신 AI 기반의 환경 인식, 판단, 탐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도
최대한 모듈화를 하려고 작업을 해서 이 플랫폼은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됐다.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거기다. 예. 특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이거 솔직히 그 북한의 뭐 갱도 뭐 땅굴 뭐 이런 데에서 작전 전개하는데 딱 아닙니까? 이런 장비들이. 그러니까 사실 미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터널 전투인데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유사시 그 북한 전역에 은폐된 그 지하갱도 여기 보면은 이제 핵, 생화학 무기, 뭐 혹은 지휘부 시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하려면은 사실은 병력이 일일이 투입이 돼서 싸워 나가야 하는데 결국 이렇다면 이거는 자율주행 로봇을 전력화해서 투입하는 게 맞다. 실제 보면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되게 열심히 미국 본토라든가 혹은 한국의 이제 훈련 시설에서 북한군 지하갱도를 묘사한 그런 이제 훈련장 만들어 놓고 이제 곧 점령하는 훈련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당장 보셨겠지만 2023년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 보면요. 그 당장 가자시티 제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터널 제압이거든요. 그렇지. 엄청난 지하시설. 뭐 이거 심지어는 뭐 바닷물 끌어와가지고 뭐 채워 넣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을 다 일일이 다 투입해가지고 해서 전투를 했다? 그럼 이스라엘군 희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AI 같은 거 통해서 이제 막 출입구 전부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탐사할 때 로봇 투입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병력 손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교훈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고 게다가 지금 ADD에서 이렇게 우수한 시스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더 잘 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북한 문제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국방뿐만 아니고 재난 현장의 구조를 위한 지도 작성 이런 것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무너지면은 그 안이다 사실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지도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예. 뭐 이런 식의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뭐 사용의 폭은 되게 넓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지하는 GPS 수신이 안 되잖아요. GPS 수신이 안 되는 지하 시설에서 이 뭐 스캐닝한 위치나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운영자한테 전송이 됩니까? 네, 저희가 요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이제 GPS가 닿지 않는 시설에 이 통신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이 통신 장치를 개발하진 않았습니다. 예. 많은 기술들이 막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측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이용을 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차용. 네. 예. 필요한 거 네. 차용해야죠. 우리가 네. 써야죠. 갖다가. 예. 통신 장치에 가지고 있는 메쉬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인데 어느 한쪽이 소실돼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오, 예. 그래서 이 통신 장치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그 통신 중계기라고 하는 이 오뚜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중계할 때 내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들이 통신 중계가 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배정을 해서 통신망을 유지를 합니다. 중계기처럼 역할하는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원격지에 있는 그 운용자는 그 허가되는 데이터 안에 그 슬램이라고 하는 아까 지도 데이터들을 전송을 해서 운용자한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근데 이게 연결만 쭉 되면은 이게 뭐 거리가 있습니까? 뭐 중계 역할 해주는 게 있으면 뭐 1km 그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엑스 지하 다 그릴 수 있습니까 이거? 연결만 되면? 연결만 된다고 하면 뭐 코엑스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 다 되겠지만 이런 중계기가 늘어날수록 밴드위스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줄어진 밴드위스에 맞춰서 그 보내는 데이터량을 줄이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네. 써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 3차원 지도 생성, 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3차원 지도가 만들어집니까? 이제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네.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1초에 수백만 개의 라이다 포인트를 전방위로 쏩니다. 360도로 한방 다 쏴버려요 그냥. 네, 예. 쏴버리면은 구조물의 형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면서 이제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라이다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3차원 지도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야, 또 뭐 다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네. 그래서 3D 지도가 만들어진다. 예. 다중 로봇, 협동 자율 로봇. 이번에 국군의 날 계룡대 전시됐었는데 이 쓰임새가 어떤 겁니까?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UGV UAV 협업 자율 탐사 로봇이 지하 작전을 염두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
요 시스템들은 협업을 통한 지상 작전을 염두하고 개발한 그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들은 자율 주행을 하면서 지뢰 탐지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지뢰 탐지를 한다든지 이런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여기 보이는 드론은 이제 통신을 위해서 통신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DMZ 수색 작전이나 지뢰 탐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지만 운용 쓰임새는 군에서 보통 결정을 하십니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런 거죠. 그 합참하고 그 주한미군 그간 이제 연합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DMZ 그 아군 수색 통로 등에 설치된 이제 급족포물, IED 제거하는 장비, 그 다음에 북한의 핵, 생화학, 방사능 무기 등 이제 소위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로봇. 요거 필요하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이거 역시 이제 한미 공동으로 연계 개발하려는 제도적인 틀을 더 구체화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제 그 국방기술협력 강화 차원에서 국방차관협의체 요거 정례적으로 하는 거, 요거를 신설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참 미국이 희한한 게, 우리 ADD가 이렇게 개발하고 하고 있으면 그거 어디서 알아가지고 같이 하자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 작년인가요? 보면 왜 그 LSM 공개에 묻히긴 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처음 딱 그 10몇 종 공개했을 때 그거 국내에는 되게 조그맣게 기사가 나갔는데 미국에서 곧바로 연락 왔다면서요. 네, 잘 아시네요. 저희 되게 조용하게 행사를 치렀는데 묻혔었죠. 예, 그런데 미국은 알고 있어요. 네, 희한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예. 그래서 한미 공동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고, 필요한 건 또 미국 기술 우리가 또 쓰기도 했는데, 지금도 ADD 차원에서 한미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양한 사업기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조직도 이제 기존에 최근에 종료했던 AT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한미 공동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는 그 연구개발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랑도 국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미 공동 연구의 그런 결정권자, 그러니까 그 추진의 결정권자는 국방부나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 전력 연구 개발이 연합작전 개념과 발맞춰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본게임에서도 지난번에 다뤘었죠. 한 3월쯤이었는데 한미 연합 연습인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실시된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훈련이 언론에 최초 이제 공개됐었는데, 그때 무인 전력들이 여러 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군의 내도 계룡돼서 이 장비들이 전시가 됐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발로 이동하는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개라고도 쉽게 부르고요. 네.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 육군에 시범 배치가 됐습니다. 신속 시범 사업 대상 과제로 22년 8월 개발에 착수해서 순수 국내 기술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이 친구는 시속 4km 이상의 속도로 사족 보행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 걷는 속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리고 20cm 이상의 계단 같은 이제 수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데 20cm면 한 뼘 정도 되니까 계단으로 따지면 낮은 계단이 아니죠. 그렇죠. 예. 무릎에 좀 무리가 가는 그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얘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의야간 카메라 장착돼서 테러 발생 시에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건물 내에 있는 적의 위협을 확인하는 정보 감시 정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육군 특전사와 전방 1개 사들에 배치가 돼서 성능 검증 및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군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 특전사랑도 같이 움직이는데 당연히 전투 임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네, 가능하죠. 원격 사격 권총이나 로봇팔 그리고 비살상 무기 같은 이런 장비를 탈부착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을 제압하거나 대응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긴 소위 견유 로봇 있지 않습니까? 국내 주요 방산 업체들도 이 군용 4종 보행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데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사적보행 로봇은 기술의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군사적이나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네. 그래서 미래 전장뿐만 아니라 그 민수 분야에서도 활용성이 높아서
그 주요 방사능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족 보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슷한 기술을 개발을 할 때도 개별 업체나 민관, 군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완성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K 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방 R&D 생태계를 민간에 좀 더 개방을 하고 그리고 그 민간군이 좀 더 긴밀하게 기술 혁신을 추진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나 빠른 기술들이 그 군에 적용을 돼서 글로벌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민관군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조종사 없이도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신출 기반한 무인 폭탄을 등장시켜 전 세계를 경악시켰는데요. 이에 질세라 미국 역시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독일과 미국이 개발한 닮은 듯 아니면 좀 약간 닮지 않은 듯한 그 폭탄의 정체가 무엇일지 본방자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945년)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 얼마 전까지 영국으로 파견됐던 한 미군 병사가 훈련장을 복귀했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독일이 런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악명 높은 V1 폭탄이 떡하니 미군 기지 항복판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아니, 독일 무기가 왜 여기 있지?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옆 병사들은 태연하게 말하는데요. JB2 룬 폭탄 발사 준비 완료! 순간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V1 폭탄을 왜 JB2 룬 폭탄이라고 하는 거야? 대체 저게 뭐지? 과연 그가 목격한 기묘한 폭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944년 6월 13일) 영국의 방공 감시망은 런던을 향해 다가오는 불상의 비행체를 발견합니다. 레이더에 포착된 형상으로 보아 정찰기 단독 비행이거나 소규모 편대로 판단되어 그다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경보를 발령하고 요격기를 출격시켰죠. 그런데 그 비행체는 런던 외곽 상공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추락사고로 여겨지던 찰나 다급한 비보가 전해집니다. 마일랜드 철교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해 시설이 파손되고 8명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맙소사, 끔찍한 참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파견된 조사반이 확인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비행기에서 폭탄이 투하된 것이 아닌 비행체 그 자체가 목표 지점에 도달해 폭발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조종사 없이 스스로 비행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 폭발하는 말 그대로 세계 최초의 로봇 폭탄 V1이 런던을 강타한 순간이었습니다. 6월과 8월 사이 대략 1만 개의 V1이 영국에 발사됐고 무인으로 비행이 가능한 폭탄이 공격을 했다는 사실에 전 세계는 충격과 공포에 빠지는데요. 미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는 노스롭 에어크래프트와 JB1 개발 계약을 체결합니다. V1 로봇 폭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JB1은 날개 달린 전익기 형태로 동체 안에는 터보제트 엔진 2기를 탑재했고 무려 2,000파운드 폭탄 2발을 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시험 발사에서 불과 몇 초 만에 추락. 엔진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조종 안정성도 예상과는 달랐죠. 독일 폭탄에 절대 질 수 없는데 어쩌지?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는 그때 영국을 강타한 독일의 V1 폭탄이 미국에 전달된 겁니다. 미국은 곧바로 판단하죠. 사람이 타지 않고 기계 스스로 움직이는 폭탄이라고? 새로운 걸 발명하느라 헤맬 게 아니라 검증된 걸 복제하자. 그렇게 V1을 그대로 역설계한 폭탄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일의 V1 폭탄이 영국을 처음 강타한 지 단 3주 만에 미국 엔지니어들은 똑같이 생긴 복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름하여 JB2 룬. 겉보기엔 두 무기는 거의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예를 들어 JB2의 날개는 V1보다 2.5인치 더 길었을 뿐이었죠. 펄스 제트 엔진을 고정하는 파일런이 V1은 앞뒤가 곡선인데 JB2는 직선. 딱 이 정도만 눈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미국은 단순히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정밀한 무기를 원했습니다. V1은 자동 조종 장치 덕분에 멀리 날아가긴 했지만 명중률은 형편없었죠. 그래서 JB2는 오프버 유도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레이더와 무선 신호로 조종해 100마일 거리에서 오차 0.25마일 이내로 때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다른 차이는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V1은 과산화수소와 화학 촉매제를 섞어 만든 증기로 피스톤 램프에서 쏘아 올리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이 만든 거대한 탄성총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그 원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바로 로켓 보조 추진 방식. 초기 가속을 위해 추진 로켓이 JB2 꼬리 부분에 장착됐고 발사 순간 이 로켓이 점화되면서 기체를 순식간에 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속도에 도달하면 펄스 제트 엔진이 자동으로 점화되어 조종사 없이 스스로 하늘을 날아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시에 이 폭탄을 로켓 폭탄이라 소개하기도 했죠. 겉으로는 똑같이 생긴 V1과 JB2 두 폭탄은 속을 들여다보면 유도, 발사, 정밀도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건데요. 즉 JB2는 단순한 짝퉁 폭탄이 아니라 V1을 토대로 한 미국식 업그레이드 폭탄이라고 봐도 무방했던 겁니다. 미국은 JB2를 본격 양산해 약 1,300기 이상을 제작했고 최대 7만 5천 기까지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1945년 전쟁이 끝나면서 실전 배치 기회는 사라졌지만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본격적인 순항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는 실험 무대가 되었는데요. JB2는 완성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개량의 시험대 역할을 했습니다. 고체연료 로켓 부스터 장착, 더 정밀한 유도 시스템 적용, 심지어 핵탄두 탑재 가능성까지 검토되었는데요. 이러한 실험들은 훗날 레귤러스 순항 미사일, 더 나아가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현대식 순항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역설계란, 단순히 따라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모방이 원본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무기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근데 사실 그 뭐 V 뭐 그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에서 이게 딱 그게 등장하고 이걸 그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어떤 잔해를 가지고 있자마자 바로 3주 만에 만들었다.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뭐 상대팀 입장에서 진짜 뚜껑 열리는 일이고요. 뭐 이런 무기 역설계 사례가 뭐 굉장히 낯설지 않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2010년에 이란 국경에 추락했던 미국 그 무인 정찰기 IQ-170 센티넬을 역설계에서 이제 샤이드 129라는 무기를 만든. 아 샤이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거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샤이드 그 136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제 하피라고 하는 무인기가 있어요. 네. 그거를 뭐 그대로 데드카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 부분 그 형상과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 기술을 구현을 해서 그게 이제 또 지금 러시아로 넘어가서 게란2라는 이름으로 지금 적어되고 있고 이제 이게 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요. 뭐 이제 뭐 그거 말고 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이게 이제 그 제2차 대만 해협 위기 때 공중전 때 이제 그 중공기에 박힌 사이드 와인더가 들어가서 이제 그게 구소로로 넘어가서 이게 역설계가 돼서 아톨 미사일이 나왔다. 박혀서 안 터져가지고요. 안 터져서 터졌어야 불발탄이. 되는데. 예. 이런 게 역사에 그냥 넘쳐요 이런 사례들이. 예. 그리고 상대국의 무기를 그대로 모방하되 그 자국의 기술 수준과 운용 환경에 맞게 변형 개량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속하게 예. 또 효율적으로 군비를 확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라도 결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무기가 재해석이 되고 또 변형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무기가 등장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군은 연말까지 200대 이상의 UGV 즉 지상 무인 차량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 밝혔는데요. 현대전장에서 진짜 UGV가 열리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쪽 다목적 무인 차량, 뭐 경제 입찰 등 많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네, 일단 우크라이나에서는 예. UGV가 공격, 방어, 물류 지원, 부상자 후송, 지뢰 설치 및 제거 이런 다양한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시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강국들이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5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감시, 경계, 작전 지속 지원 같은 임무를 수행할 UGV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 스맷하고 현대 로템의 HR 세르파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아리온 스맷은 중량 1.8톤 정도고 최대 550kg의 물자를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충전식으로 1회 충전하면 100km 정도 주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고 고속도는 포장도로 43km, 별로인 것 같지만 비포장도로에서도 34km로 달리니까 꾸준하네요. 네. 예, 괜찮은 성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 2023년 이제 국내 방산 기업의 무인 차량 가운데 최초로 미군의 그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를 완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미 국방부가 동맹국의 방산 기술을 평가하고 도입을 검토하는 절차에서 이제 완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GPS와 카메라 라이다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과 사람, 장애물을 인식해서 AI 기반으로 판단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 총성의 음파를 분석해서 발사 위치와 방향, 또 적군과 아군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이거야말로 진짜 AI 기술이죠. 저격수 바로 그냥 캐치 가능하겠는데요. 네, 이런 기술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좀 관심을 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무장으로는 12.7mm 및 7.62mm 기관총하고 5.56mm 소총을 원격으로 운용할 수 있는 RCWS를 또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또 국내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게 있어요. 현대 로템의 HR 셰르파입니다. 2021년 국내 최초로 이제 2세대 CJ 차량을 군에 납품해서 3년 동안이나 육군 6사단하고 25사단 등에서 운용해 본 이력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GOP, 그 일반 전초, 그다음에 DMZ, 비무장지대 등에서 야전 시범 운용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실전 피드백까지 받아서 한반도 지역에 최적화된 모델로 성능이 개량됐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이 LCR 셰르파는 이제 2018년에 이제 최초의 그 1세대 모델이 등장을 해서 꾸준히 성능을 개량해서요. 그 지난해에는 4세대 모델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현대로템 HR 셰르파는 중량 2톤급의 다목적 무인 차량으로요. 높이가 낮은 경차 정도 크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배터리로 구동하고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30km, 야지에서는 최대 시속 10km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그 에어리스, 그러니까 공기 없는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6개나 장착을 합니다. 펑크 우려 없이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운용 시간은 12시간에 이르고요. 각각의 바퀴가 독립적인 구동력을 갖고 있어서 바퀴 한두 개가 이렇게 깨지고 파손되고 그래도 나머지 바퀴 힘으로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이제 차량 후면에 있는 적재함에 200kg 이상의 물자를 탑재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무장으로는 그 RCWS의 5.56mm 기관총을 장착을 해서 운용한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책임연구원, 사실은 모든 무인 체계라고 하는 게 요즘 병력이 부족한데 그 인간 병력 대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흐름이죠, 전체적인.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그 저희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만 되더라도 그 병력이 40만 정도 이하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러한 유무인 복합 시스템, 로봇 시스템이 인간을 대체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 시스템을 쓸 때 최소한으로 인력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로봇들의 자율을 더 높이고 네. 그다음에 앞서 말한 시스템처럼 운용자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ADD 55주년인데 정말 작은 실험실에서 55년 전에 1970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 안보의 정말 그 전이차 주역이 되고 있는 ADD에서 매우 귀한 우리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 1시간 진행했습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 네, 기술 패권 경쟁이 곧 안보 경쟁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는 그 첨단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군에 빠르게 접목시켜서 변화하는 미래 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만 드려도 뭔가 차오르는 ADD 55주년 특집. 자, 저희가 2부작 했거든요. 2주간에 걸쳐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AD가 동갑이니까 네. 친구잖아요. 개띠. 예. 친구인데 사실 어려서는 뭐 ADD라는 이름도 몰랐죠. 뭐 아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로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프라모델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은 뭐 국산 무기 당시에는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국산인 건 없었지만 그러면서 은근히 또 우리 국내 방산의 변화 이런 걸 따라온 셈이긴 하거든요. 네. 어려서도. 지금 이런 수준이 될 거랑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어릴 때는 참 별것 아닌 친구 같았는데 대성했구나. 그렇죠. 저에 비해서 참 어마어마하게 네. 대성했다라는 뭐 엄청 성장한 거죠. 이게 예. 많이 컸다 이렇게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엄청 낮았죠. 국제적인 대스타가 됐구나.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ADD가 참 어떻게 보면 우직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무기 체계 처음 개발하면서 제일 먼저 사실 방산의 시작이 ADD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무슨 1, 2개월 안에 총을 만들어 와. 그래서 막 청계천 돌아다니면서 부품 막 구해가지고 해서 총 만들고, 그다음에 갑자기 미사일 만들어. 그다음에 탱크 만들어. 그야말로 주요한 각 무기 체계들을 만들어가지고 쭉 해왔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첨단 무기 시대가 되니까 또 그거 만들려고 하면 또 열심히 만듭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져요. 과거 ADD는 다 개발하던 게 조금 이제 업체나 이런 데 연구 기능 같은 걸 넘겨주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 그래서 뭐 미사일 같은 비닉 이거는 절대 안 넘겨줍니다. 넘겨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밀 관리도 해야 되고 ADD 아니면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미사일만한 정말 최고의 비닉이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특히 인공지능 분야가 일반 기업이 특히 우리나라 사이즈에서 접근하기 힘든 게 그 엄청난 그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팅 하드웨어 이거요 국가가 아니면 만들지 못하고요. 그 심지어 아마 지금 ADD 가진 수준을 대학들도 쉽게 웬만한 대학들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대학에서 교수하시는 분들보다 여기 계시는 ADD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접근들을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환경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자꾸 시대에 맞게 정말 우직하게 자기 연구의 역할을 쭉 하는 ADD 우리 앞으로 계속 소중하게 키워내야 할
이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또 박수 자연스럽게 들으시니까 어때요? 또 당사자신데. 되게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하고 그 ADD 직원으로서 되게 뿌듯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뿌듯하실 수 있게 저희가 본 게임에서도 계속 아낌없는 끊임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그 이름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과학이 이룬 기적입니다. 진심으로 ADD의 55번째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헌신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지니TV, KP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우직합니까 우리? 저 무인차를 만들어 와! 이렇게 나오나요? 시키면 해야죠. 안타까워 죽겠어 내가. 아니 뭐 요즘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